서울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살피는 책책 서울 라이프.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병조 의원 오늘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광진구, 광진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전병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임종국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종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래 설명을 쉽게 도와주실 두 분의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내가 의원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음. 느끼는 순간이 있으세요, 임 의원님? 시연이 되니까 참 좋은 게 네. 이지혜 아나운서를 이렇게 마주편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네, 예, 아이고. 그게 너무 좋으네요. 아, 예. 영광입니다. 옆자리에도 있는데 뭐 앞에만 보이시는 거죠? 이거 옆은 잘 안 보이니까 저희가 같은 편이에요. 이렇게. 네. 지역에 그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공유장비, 고가 공유장비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서울 패션 스마트 앵커라고 그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걸 하나씩 저희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가장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 민원 해결해 드렸을 때 음. 어떤 분은 자기 이제 서민이 되게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민원을 단 6개월 동안이라도 우선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민원을 해결했을 때가 제일 서울시는 정말 잘했구나. 이미 저는 중3 때부터 제 몸에 정치적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중3 때요? 예, 정치는 제 운명이다. 오, 반장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반장은 안 해봤고. 아니, 반장을 안 하셨는데 어느 정치 시점에 내가 DNA 가. 정치를 해야겠다 딱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제 청년 정신을 주장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네. 그분이 밥을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대한민국의 독립만 생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는 밥 먹고 잠잘 때 빼고는 오직 서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한 대변인하는 정치인 그걸 중3 때부터. 중3 때부터 그리고 생활기록부에서도 장래희망 국회의원 이렇게 적었을 만큼 자, 이렇게 두 분이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네. 또 의원 생활을 하고 계신데 두 의원님은 그중에서 어떤 조례를 선택하셨을지 먼저 전병조 의원님이 선택한 조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들이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차는 뭐지? 특별교통수단? 그게 뭐지? 저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운행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안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어떻게 병원 가고 이동하는지 걱정됐었는데. 아니, 무슨 일이에요?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이 있는지 몰랐어.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다니 내가 다 뿌듯하네. 맞아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등에 대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았어요. 또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이동지원센터를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운영한답니다.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제도가 더 촘촘하네.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답니다. 교통약자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네.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이런 분들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19년도 보면은 우리나라 국토부와 한국교통공사에서 자료를 보면은 국민의 4분의 1이 교통약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헌법에도 평등권이 있는데 이동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대한민국 어디에 있으나 안전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그 정진에 관한 조례를 선택하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가 뭐 전철을 탄다든지 하면은 안내 방송이라든지 스티커 부착, 그리고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지원 조례,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거 필수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교통약자의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아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이라는 게 왜 이제 있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게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조례가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면 법이든 조례든 처음에 나올 때랑 이제 나중에 이제 실시를 해보면 실제 생활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개정이 되는 건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됐던 거다 보니까는 지금 14년, 1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뭐 조금 더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긴다든지 뭐 휠체어 탑승 설비 관련해서 이제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실생활에 조금 더 교통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종국 의원님께서 어떤 조례를 택하셨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양성평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남자만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가 얼마나 배를 받는 세상인데요. 어머머머, 남자로 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참나. 아니 무슨 일이에요? 남자들은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도 저렇게 모르잖아. 사회는 여성을 더 배려하는데 저렇게 모르잖아. 아유 그만들 다투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통해서 성평등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었어요? 그럼요.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정책 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때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근거가 되어준다고요. 와. 성평등과 관련된 그 법이나 이 조례는 이제 여성이 그 여러 가지 좀 덜 배려받는 그런 그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한성에 치우치지 않는 그 양쪽성의 좀 균형을 잡는 그런 사업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성평등 기본 조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약자와 관련한 조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그 뭐 유모차를 끈다든지 또는 이제 여성과 관련된 그런 교통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런 그 어떤 균형 감각을 더 사업에 반영할 것을 이게 규정하는 것이 요 성평등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성을 보호받는 어떤 객체로 보지 않고 그냥 양성이 평등하다고 보는 게 기본이고 2015년도에 원래는 여성 발전 기본법이었어요. 여성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바꿨어요. 이름을. 양성평등법으로. 양성다. 네. 여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네. 여성의 아니 모성을 보장하는 걸로 또 바꿨고요. 여성이나 아니면 부성이나 모성이나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그게 아마 평등의 정확한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법이 바뀌니까 조례도 거기에 취지에 맞게 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지금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요즘 젠더 갈등이 워낙 그렇죠.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민하고 좀 더 민감하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6명이 앉아있는데 왜 여자는 이제 하나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것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좀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평등이라는 게 과연 그냥 기계적인 어떤 수적인 평등이냐 이런 어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평등이라는 건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게 평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이 성별에 따라서 이 성별을 떠나서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게 같게 대우를 해주는 거고 또 이제 성별 뭐 신체적으로도 다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배려를 하는 것이 또 평등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것이 성평등인 것이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뭐 이제 남성이 꽃무늬 입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고정관념을 이제 많이 깨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은 사람으로서의 같은 것을 갖게 해주는 이제 다
하나의 성평등의 좀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평등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참 좋긴 한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평등을 제도적으로 찾는다? 저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네. 또 강요할 때는 약간의 문제가 더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영화계부는 여성 중심 작품 만개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성평등 지수를 도입한다. 이게 과연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역차별이냐 뭐 이런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쿼터를 할당한다든가 뭔가 제도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성 감독이라든지 네. 여성이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여성이 주인공이 된다든지 하면 가점을 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예.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작품에 그게 반영된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배우, 여성 배우를 더 많이 쓰면 점수를 더 준다. 그러니까 좀 예전 사고방식, 1990년, 80년 예전 사고방식이라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수 가점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평등이라는 거가 또 글로벌로 따지면 여러 가지 뭐 또 단계가 그렇죠. 있다면서요? 이 성평등 지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정도 지수가 있는데 여성 개발 지수라는 게 있고요. 여성이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고 뭐 예컨대 취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 개발 지수라 그러고요. 여성 권한 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국회의원 중에 여성 비율이 얼마 되고 뭐 정치인 중에 여성 비율이 얼마 되고 전문직 중에 여성 비율이 얼마 되고 이런 지수가 있고요. 또 성불평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모성 사망비라든지 이런 게 성불평등 지수가 되고요. 성격차 지수라는 게 있어요. 격차 지수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경제 참여 기회나 이런 교육의 기회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느냐 이 지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성 개발 지수하고 성불평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22위 정도 돼요. 180개 정도 나라 중에. 근데 권한 지수하고 성격차 지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이 더 오래 살기도 하고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나 신체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격차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는데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불평등한 나라라.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그 논란도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정부 예산이 한 550조 되는데 그 중에 성인지 예산이 35조다. 여성과 관련된 사업에 35조나 쏟아부었는데 뭐 사업이 뭐 별로 뭐 평가할 만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있는데 사실 그게 좀 많이 오해가 있거든요. 그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그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부나 서울시나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이런 것들을 그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사업의 내용을 좀 조정하고 그 안에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일부 좀 조정해라.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제도화하는 게 그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걸 여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는 지금부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조례들이 또 그런 중심점을 좀 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번 본격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방이 아니고요. 건강한 공격과 비판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임조국 의원님 네. 어떤 조례를 선택하셨나요? 자,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요즘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주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게 이제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이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이제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좀 바뀌면서 그 최근에 이제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그 서울시장이 그 사업에 이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강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니 스마트 시범 도시니 뭐 이런 것까지 지정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개정돼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서울 시민께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최근에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법률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아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IT와 관련해서 많이 아시는 뭐 드론이니 뭐 그 CCTV니 그다음에 뭐 가로등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그 같이 이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폴 같은 것도 이제 막 시작을 좀 하고 있고요. 스마트 도시위원회를 서울시에 뭐 설치를 하는 것도 이게 포함이 돼 있고 블록체인 같은 가상화폐 뭐 이런 기술들까지도 조금 보겠다라는 미래형 조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좀 논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용 와이파이를 하면 이 와이파이가 같이 연결된 사람들끼리 해킹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빼올 수가 있어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 드론을 이제 뭐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게 된다면 거기서도 뭔가 이런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안 취약점이 없게 이걸 좀 잘 꼼꼼하게 조례해서 조금 세세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개인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련 연관지어서 좀 세부적으로 또 체크해야 될 게 더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 도시가 되면서 편리한 점들이 많지만 오히려 소외되는 계층들도 특히나 어르신들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좀 염려가 되는데 키오스크 같은 거 이제 그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 같은 거를 못 하시는 어르신이 어려워하세요.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결국 못 시키고 그냥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복잡해요, 누르다 보면. 저도 사실은 엉뚱한 거 시킬 때도 많고요. 저도 이렇게 누르다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보안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약자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음. 그 약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교육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네. 예, 특히 이제 그 노인층들을 위해서 이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같이 또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적절하게도 네. 그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저는 경상도 발음을 하겠습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네. 한마디로 에듀케이션, 교육, 러닝, 배우는 거. 네. 그다음에 knowledge,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리터러시라 하거든요. 네. 이 리터러시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결정적인 이유가 예. 우리 또 어르신들을 예를 들면 노인층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 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 뭐 주민센터나 이렇게 가면은 이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사용할 줄 모르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하고 어떤 극심한 정보적 차이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힌트가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로 과거에 우리 N번방 사건 터졌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시끄러웠는데 네. 이때 바로 디지털 사회에서 조금 이 발전된 기술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잘못 이용해가지고 어떤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조금 학생들의 올바른 윤리의식도 심어주고 뭔가 고치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했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고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때문에 결국엔 소통이 단절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디지털에서는 굉장히 축약된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교육을 해주고 어르신들께는 어린이들이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교육을 해주면 그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매체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다면은 더 이제 스마트한 이 서울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사실 그 N번방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디지털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범죄인 줄 아는데 이 디지털이라는 공간에서는 그 범죄 의식이 좀 희미해져서 이런 뭔가 더 끔찍한 가벼워지죠. 범죄들이 좀 네.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터러시라는 말을 사실 좀 어려우니까 디지털 윤리 및 뭐 교육에 관한 지원 뭐 이런 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많은 교육이 있는데 디지털을 이렇게 접하면서 인터넷을 접하면서 살아온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 인터넷 교육도 좀 올바르게 제대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네요. 예, 나이 드신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미래인 청소년의 핵심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도 온라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할 점 보완해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산업. 네. 제가 제정한 조례입니다. 네,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이제 탈탄소에 대한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수소와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대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은 이 수소와 관련된 기술이 아주 다양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또 수소 산업을 좀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할 것을 주문하는 이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수소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먼저 그레이 수소라고 회색,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서 나오는 수소가 있고 또 블루 수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관련된 수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린 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수소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대체 에너지라든지 청정, 뭐 풍력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소는 상당히 기후하고는 또 상관이 없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그린 수소를 좀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이 수소 조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 다 똑같은 유형의 어떤 장치거든요. 네. 전기차나 수소차 하게 되면 또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그것도 포함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그 부생수소라고 해서 뭐 창원이나 울산에 공장을 돌리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생수소 그것이 한 절반 가까이 되고요. 절반은 기존에 이제 CNG나 LNG 가스를 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또 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면 또 나오는 게 또 이산화탄소예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 이제 탄소를 방지하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이런저런 경로로 한 3년 동안 같이 이제 연구했다가 최근에 실험에 성공한 게 뭐 하나 있습니다. 네. 어디서 했냐면 이제 그 부산시 산하기관 부산과학산업혁신원이라고 있어요. 그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그 부생수소와 가스에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 최근에 이제 실험에 성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알루미늄에서 수소를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알루미늄에서 수소를 그 분리를 하면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물이 나오고 그 수산화나트륨이 나오는데 또 수산화나트륨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정수장 등 다양한 경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화학 그 물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단 뭐 기후 환경에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가급적 분산 발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각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저분이 우리 서울시 의원 중에서 110명 중에서 가장 정책통이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대 정신이 이 수소와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또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입니다. 우리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또 BTS 노래 중에 혹시 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 혹시 기억나는 노래 있어요? 불타오르네. 죄송합니다. 네, 뭐 피땀 눈물. 네. BTS 노래 중에 Love Myself, Love Yourself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형성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유엔에서 BTS가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 보니까 이 청소년 활동을 누군가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 청소년을 교육하는 지도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분들의 현실을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니까 청소년과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어떤 낮은 수준의 어떤 보수, 연봉, 주 40시간 이상의 어떤 근무 조건, 심지어 주말까지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이 청소년 교육을 하는 청소년 지도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기능과 역량을 갖춘 이 사람들이 청소년 활동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도자들 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거나 이런 활동을 이제 돕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에 이제 그 관련 자격증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의 생활고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오롯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만 전념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런 복지 증진을 해준다면 결국엔 청소년들에게도 더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흥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보면 너무 입시 위주 체계잖아요. 맞아요. 국영수를 잘하고 명문대학을 가야 출시하는 그런 부분이 지배적인데 그거 이외에 청소년들이 수련센터나 가서 하다못해 어린이들도 뭐 이렇게 뭐 만들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근데 그런 식으로 기존의 입시 제도를 벗어난 다른 우리 청소년 정신 함량이라든지 정서 발달이라든지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서울시에 몇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사에 대해서 관심을 역시 가져줘야만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특별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존에 이제 상품권들은 많이 발행하고 있었어요. 지역 상품권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법률이 없는 그 내용입니다.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각 시도마다 좀 하고 있는데 19년도 그 10월달에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제로페이를 막 시작을 하고 모바일로 상품권을 좀 만들고 뭐 이럴 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소상공인 그 진흥 차원에서 상품권을 만들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관련 제대로 검토하면서 조례를 좀 만들게 되었죠. 이제 소상공인에게만 그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마다 그 영역을 좀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70만 원씩을 이제 구매 가능하고 그것을 이제 10% 할인을 하죠. 그리고 예산으로는 그 할인 부분을 예산으로 이제 보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비 12, 구비 이렇게 다 들어 10% 할인을 하는데요. 그 1년에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 발행을 하자마자 금방 완판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몇 번 노력해서 저도 못 사봤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이요. 예, 그걸 1인당 7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한데 네. 그걸 이렇게 바로 공지가 뜨면 거기에도 접속하셔서 사시는 분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디서 구입해요? 이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올해만 지금 한 1조 한 800억 정도 이 정도 아마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뭐 국비 10이 다 합치면 뭐 한 1,000억 정도 들어갈 거고 10% 할인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00억 정도 예산으로 그 한 1조 이상의 그 상거래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지역의 대기업에 사용 못해요. 마트나 큰데 아니고 소상공인한테 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또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 지역 사랑이면은 그 지역 사람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쓰기를 거기 써야 됩니다. 아, 그 지역 여행 사람이 가면 사용이 아니어도 가능하죠. 사는 건 누구나. 가서 여행 갈 때 그 지역 상품권을 사서 사면 되는 쓰고. 거고요. 선물 받으면 그 지역으로 여행 가기도 가서 하고. 그렇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 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되고 싶어하는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을 한 거잖아요. 기존에는 뭐 어떻게 등록을 했고 지금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선은 이걸 제로페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상품권을 했고요. 예.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무슨 뭐 종이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한번 진행이 됐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종이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고 네. 모바일로만 다 하죠. 그래서 이 초반에는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 가맹점을 좀 모으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소상공인 분들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참여도 하시고 상품권은 있는데
가맹점 없다 그러면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요건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좀 유인하기도 해서 좀 가맹점들이 지금 좀 많습니다. 그럼 그 요건에 충족되면 소상공인들은 누구나 제로페이 가맹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청소년 원스톱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주요 내용 보면은 청소년 활동, 아까와 연계됩니다. 청소년 활동, 그다음 청소년 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이런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원스톱 통합 서비스 시스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이 이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에 방문을 했는데 이거는 저쪽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시설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이 역할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다 한 개의 시설로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건상들 도움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지도가 없으니까 탈선하고 나쁜 쪽에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걸 잡아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정말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시설에서 원스톱으로 또 해결한다니까 음. 뭐 공부가 아니라도 좋고 뭐라도 그럼요.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도가 가능하니까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어쨌든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임시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이제 하면서 일자리 그 추진위원회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뭐 그런 것과 관련한 것을 이제 제가 관여한 거고요. 여러 가지로 경제와 산업 시스템이 좀 변화하다 보니 일자리가 많이 좀 줄어들죠. 특히 그 중간 숙련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저숙련 일자리만 많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 서울시가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주로 이제 뭐 생활안전, 공공서비스, 뭐 환경정비와 관련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저숙련 일자리 이런 게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강화하게끔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창업 카페나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대학생이나 관련된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대학생 인턴 체험과 관련된 그런 그 사업도 좀 많이 있고요.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한편으로는 고숙련 그 일자리에 많이 지출하기 위한 교육을 좀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좀 연기하고 또 명시했던 게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좀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닌가. 일자리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사실은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게 경제 활성화가 잘 되면 저절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야라는 것이 보통 이제 경제 원론이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되지 않았던 게 이제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공공이 어디까지 이 영역을 넓히는 것이 좀 적정한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부터 좀 검토하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기존에 교육기관도 많고 학교도 많이 있고 대학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한 교육을 뭐 교육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은가? 뭐 이런 것들부터 작은 이제 사업 내용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수립하는 그런 그 논의의 중심이 이제 일자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일반 민간 전문가 그리고 그 서울시 공무원 중에도 뭐 과장급, 국장급 이런 분들도 들어오시고요. 다른 그 위원회와 달리 또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그 이 위원회를 또 뒷받침하는 또 이게 세부 또 위원회가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뭐 일자리 상황판이라든지 또 일자리에 대해서 정보 제공하는 것도 하고 있고 혹시나 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하면 뭐 상담도 해주기도 하고 정말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막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숙련 일자리부터 점점점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의 광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일을 구하는 사람은 늘 일이 없다고 난리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늘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는 해법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일명 하준이법이라고 불리는 부분인 건데 사실 도로교통법은 아무리 뭔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져도 이걸 감수하고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을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굉장히 위험한 환경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네. 이 사이드를 하면 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고인목도 하고 사이드도 하고 다 해야 된다. 그게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신 거죠. 예. 제 지역구에서 모 초등학교에서 트럭을 이제 경사진면에 주차했는데 그게 풀리면서 하교하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안타깝게도 사고가 일어났어요. 예. 그 실질적으로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또 제가 제 지역을 돌아다 보니까 경사진면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한 안내 표지판도 없고 네. 거의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찾아보고 법적으로 좀 안전에 대한 추가 개정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핵심 포인트는 주차장 안전 환경 개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럼 나중에 자동차 등록할 때 예. 번호판 나오잖아요. 그때 예. 번호판이랑 같이 고인목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같이 주는 건 어떨까요? 뭐 근데 이 고인목을 살 수가 있나요? 고인목 그거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나요? 예예.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은 예. 지역이 높은 데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지원 조례인 거예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최근 2년 2020년부터 21년 이 사이에 시역 및 자치구 경사진 그 주차장 사고 발생률이 제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육도 많이 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홍보가 돼서 네. 이런 불행한 사고, 가슴 아픈 사고는 예. 정말 일어나면 안 되죠. 조례가 어떤 내용이냐면 실태 조사를 할 때 이런 고인목이라든지 표지판이 잘 돼 있는지를 그 항목에 넣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니까 만약이라도 미비한 주차장이 있으면 보완이 될 거잖아요. 이런 사고율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분의 뭐 조례를 들어보니까 서울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청소년의 교육, 미래, 그리고 성 역할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임종국 의원님, 요즘 좀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고 계신 의정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해화동, 그다음에 뭐 창신동, 숭인동, 뭐 이화동 그 이런 데가 제 지역구인데요. 그 종로 그러면 다 그냥 뭐 깔끔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그런 동네도 있거든요. 이게 산동네도 많고 이러한 지역들을 당장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개선은 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요즘 뭐 파리의 15분 도시, 뭐 시드니 20분 도시, 글로벌 사회가 계속 강화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트렌드가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작은 부분을 하나라도 더 좀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런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 봉제에 종사하시는 그런 그 업체가 대단히 많은 지역인데 봉제 산업의 특성상 좀 더 분산돼 있고 이제 그런 그 특성에 비추어서 공유 장비가 좀 많이 좀 필요한데 그런 그 고가 장비를 같이 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좀 필요했었어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좀 만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좀 운이 좋아서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그 장소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 그 산업을 또 잘 또 좀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잘했다고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뿌듯합니다. 충곡동에서 랜드마크로 떠오를 만큼 큰 바로 충곡동에 종합의료행정타운이 병원이 생겼어요. 우리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공공형 키즈 카페, 그다음에 열린 육아방 키움센터, 그리고 또 4층에는 어린이 공연장이라든지 광진 정보화 교육장, 광진 마을자치센터
이런 엄청난 좋은 규모의 시설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광진 주민을 위해서 중곡동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용마 사거리 저 아래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그런 시설이 완료돼가 저 역시 기쁘고요. 또 아울러 우리 중곡동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종합의료복합타운이 이제 이 정문인데 이쪽으로 또 출구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한층 더 우리 중곡 주민들에 대해서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좌우명이 철학이 네. 해불양수입니다.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서울 시민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정치, 항상 겸손한 정치. 이것이 평소에 제가 항상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으로 겸손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의회나 그리고 각 구의회나 그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참 여러모로 좀 애쓰고 있다. 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뭐 더 좋아지겠지. 뭐 이런 좀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더 변화하는 그런 의원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병주, 임종국 두 의원님과 함께 서울시 조례에 대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건강을 더하고 서울 시민에게 행복을 더하는 책책 서울 라이프. 저희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s so fine.